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주파수 94.5 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송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여러분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한 분의 질문을 선정해 대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고수님, 종전선언 당사자인 남북 우리가 하겠다는데 왜 미국, 중국, 일본 제3자가 입장을 내면서 소리를 내나요? 당사국 얘기를 먼저 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독립을 우리 손으로 못했다는 그런 한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38선 이북에 소련군이 진주하게 되고 또 38선 이남에는 미군이 점령하면서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정부로 나눠졌죠. 그리고 한국전쟁 때도 김일성은 스탈린을 여러 차례 만나러 가서 전쟁 좀 하게 해달라고 승인 요청까지 했었죠. 그 이후에 소련군의 또 지원 받았고 또 소련의 돈을 받아서 경제건설도 했고요. 전쟁 중에는 뭐 택동도 또 지원해줬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한국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공산화를 막는다 이런 논리를 펴면서 여러 가지 또 경제적 지원을 받았죠.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가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소국의 비애 혹은 국제 역학관계의 희생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답이 됐으리라 보고요. 질문은 샵 0945 50원 유료 문자 메시지나 팟빵 혹은 예스의 무료 댓글로 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자, 대한민국 보수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더 보수.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차명진 전 의원, 이준석 위원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요즘에 가장 시끄러운 게 이제 기무사 겸령 위수령 문건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가 국군 기무사령부의 전방위적 정치 개입 의혹 해소를 위한 독립수사관 구성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육사 출신 제외 또 기무사 출신 제외 뭐 이렇게 해서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겠다. 수사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을 통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환영 입장. 자유한국당은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대통령께서 조금 서두르신 것 같다. 예. 그 해외 출장 중이셔서 아마 내용도 다 파악이 안 되셨을 텐데. 예. 이렇게 직접 이것을 수사하라고 하신 거는 조금 제가 볼 때 서두르신 거 아닌가. 이따 오셔서 상황 파악을 하셔도 괜찮을 텐데 하는 그 좀 유감이 좀 듭니다. 그럼 수사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아니 들어와서 보시고 좀 더 보고 예. 했어야 옳다? 예. 저는 뭐 수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사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네. 이준석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 이제 이 내부 검토 문건을 이제 이철희 의원이 국감하면서 이제 또 꺼내가지고 알고 봤더니만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요청해서 제출한 자료였다 예. 이렇게 나와서 한번 일단락된 적이 있었는데 네. 사실 이번에도 이 문건 자체가 만약에 존재하는 것 자체는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판단 보류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누구의 지시로 작성되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성되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수사단을 꾸리라고 지시할 정도면 상당히 크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과연 그런 증거가 있는 것인가. 만약에 없다면 이게 또 지난번에 위수령 문건처럼 흐지부지 돼가지고 뭐 국회의원이 만들어 그래서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면을 구기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저는 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알고 이제 하셨을까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약간 아직까지는 확신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때 이철희 의원이 그 국회의원들이 질의해서 질의에 대한 대답으로 만든 문건 그것도 그때 기무사였습니까? 위수령에 대한 거였죠. 근데 네. 기무사는 아니었죠. 기무사는 아니었죠. 국방부 차원에서 검토였는데 예. 근데 그 당시도 이제 언론에 보도시킬 때는 위수령을 국방부 검토했다 이렇게 뿌렸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문건을 국회의원들이 요청해서 만든 건데 예. 요청해놓고 당신들이 만들었으니까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당시 예. 좀 과한 처사가 아니었냐라는.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이철희 의원이 참 정보력이 뛰어나요. 그죠? 네. 그 기무사 이 댓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상당히 그 군 내부를 군 출신도 아닌데 속속들이 아시는 게 이번 문건은 대단합니다. 이철희 의원이 한 게 아니고 임태훈 씨. 예, 임태훈 소장이 한 건데
그러면은 그 이준석 위원장도 이 위수령 계엄령 검토 문건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뭐 별것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것이 섣부른 검토였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군이 비판받아야 할 지점이 있다 보고요. 큰 틀에서는. 근데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은 쿠데타 기도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 또는 친위 쿠데타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2번의 쿠데타 경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주장으로 격상시키려면은 조금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뭐 2번의 뭐 쿠데타를 성공이라 표현하기 뭐하지만은 실제로 감행되었던 쿠데타가 2번이 있었는데. 그것도 정치 쿠데타지 이거는. 그렇죠. 그런 쿠데타들을 보면은 굉장히 뭐 기밀 관리도 잘 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성공했던 것이고 어떤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뭐 하나회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젊은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지금은 그런 조직도 없이 과연 쿠데타의 가능성이 있느냐. 군이 거의 뭐 이제 사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 20년이 넘은 상황 속에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 역사의 아픈 경험인 쿠데타와 결부짓는 것은 아주 좀 성급하고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에서 뭐 쿠데타 얘기하는 것은 뭐 역쿠데타가 아니고 친위 쿠데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그런데 제가 보면은 5.16 쿠데타 때 그때 있었던 얘기들이 다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그 JP가 뭐 당시에 이제 후일담 얘기하잖아요. 이게 증거가 남지 않게 해서 절대 어떤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합의 본 거는 뭐냐면 뭐월 뭐일 뭐시 어디에 누구 중심으로 모인다. 무슨 신호회에서 모인다. 어디부터 점령한다. 이런 얘기만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건 내용을 보면 다 보셨겠지만 이 문건 내용은 뭐냐면 일정하게 어떤 위에서 누군가 지시에 의해서 비상계엄과 어떤 뭐 위수령의 발동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발동했을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라는 식의 어떤 형식적 내용만 담고 있어요. 네. 여기에 무슨 아무리 제가 이 소위 말하면 난독증이라 할지라도 이 내용을 보면은 무슨 뭐 소위 말하면 정치 군인에 의한 쿠데타 음모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문건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국민의 인식을 고려할 때 지금 현재 소위 말하면 계엄령을 발동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합니다라고 이 문건 작성자가 보고를 해요. 그럼 군대에서 이 정도의 오기는 사실은 위에서 어떤 지시를 내릴 건 간에 사실은 이게 명령 불복종에 해당돼요. 그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문건 작성자가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만 계엄이 발동하는 거는 상당히 이거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시면요. 이 문건은 제가 봤을 때 쓰라고 지시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 적당한 이제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당연히 있겠죠. 누군가는 누가 처음에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있다면 청와대 안보라인들이 어디 있었다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 어느 정도는 쓸데없는 짓 시켜가지고 불안 야기했으니까 반대로 누가 또 그냥 내부 보고용을 만들었던 것인데 이게 뭐 밖에 퍼져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면은 제 생각에 문건의 파급력 자체는 좀 약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국민들이 이건 쿠데타의 가능성이라는 거는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이제 요즘 같은 시대 21세기에 과연 그런 우리가 갖고 있던 안 좋은 쿠데타의 기억들과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겠느냐. 과거처럼 언론 통제, 보도 통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또 아주 국한된 지역에서 과거 광주 민주화운동처럼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현실성 면보다는 누가 어떤 약간 얼빠진 사람이 좀 과도하게 이렇게 좀 충성 경쟁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광주와 민주화운동 때 9.18 쿠데타는 전국적으로 됐어요. 그때 상당히 전두환 군부 합수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11기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결합되어서 이렇게 치러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위원장 말처럼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지금 이 문건에서 하고 있으니까 얼빠진 사람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 문건 내용은. 아니 지금 아까 차명진이 얘기하는 쿠데타는 일반 쿠데타고 이거는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친위 쿠데타를 하려면은 뭐 조직도 뭐가 필요 있습니까? 위에서 내려오면 그냥 하는 건데. 친위 쿠데타가 아니고요. 친위 쿠데타라는 것은 실제 일정하게 이제 이 청와대에서 특별하게 명을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수사를 해보자는 거잖아요. 한번 수사해 보시는데 이 문건 자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소위 말하면 계엄과 위수령의 발동 요건이 뭐냐. 그러니까 작게라는 거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작전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시나리오를 짜는 거잖아요. 시나리오도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이러이러한 어떤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탄핵이 만약에 기각되면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시나리오가 왜 아닙니까? 시나리오지.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탄핵이 기각되면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문건 자체는 이제 그러니까 아까 뭐 일부에서 또 무슨 여기 탱크 동원 얘기도 나온다 그러는데 전 눈을 씻고 몇 번을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군병력 배치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군이 몇 사단이 들어간다. 그거는 이제 담당 관할 구역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좀 그걸 누가 저도 정시당한 사람이 그걸 누가 그렇게 쓴다면 저도 12.12와 5.18 소위 말하면 정치 쿠데타의 데자뷰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 저는 실제 그 학교에 들어온 군인들에 의해서 사실 개머리판으로 맞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 그 친한 이 후배가 도서관에서 떨어져서 자살도 했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그런 데자뷰와 현실을 이렇게 이입시켜가지고 이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좀 냉정하게 이 문건 그 자체로만 보면요. 이 문건 그 자체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북의 어떤 소위 말하는 도발 위험성과 그 다음에 시위가 과격화돼서 그건 촛불이건 태극기건 과격화돼서 무기고를 탈취한다. 경찰이 더 이상 치안 유지가 어려울 때 이 소위 말하면 위수령과 계엄을 발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국민의 어떤 인식상 그거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발동하려면 이러이러한 법적 요건과 이러이러한 지휘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를 소위 말하면 통해서 작전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 인사라든가 또 국방부 라인에서 이런 지시를 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시를 했다는 게 밝혀지면 상당히 문제가 될 텐데.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 실행 계획까지 이제 간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저는 이게 이 공개된 경로 자체는 이건 뭐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바이긴 하지만은 이게 차라리 군 내부에서 내부도 이걸 제보할 수 있는 개선이 있을 텐데 왜 이게 사인에 해당하는 인권센터로 갔냐. 만약에 이게 용기 있는 공익 제보자를 할지라도 그걸 군 내부 라인 또는 청와대 쪽에 어떻게 닿아서 이제 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을 텐데 김태훈 소장이라는 개인 물론 뭐 기자로 따지면 특종 보도를 몇 번 했지만은 이 경로가 활용되었는지 약간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군인일 것 같거든요. 기무사에서 이 문건을 입수한 사람은.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기무사라는 조직의 특성상 업무를 지금까지 계속 여기서 유출시키면서 했다는 건가? 이건 이 건과 별개로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뭐 적폐청산한다고 1년 동안 주구장창 국정원 기무사 다 적폐청산위원회에 해당되는 기구가 있어가지고 다 뒤졌는데 왜 이런 문건은 안 나오고 엄한 사인을 통해서 이 문건이 나왔을까요? 난 이 문건 사실은 문건의 내용도 사실 이 쿠데타 정치 친위 쿠데타라는데 이해가 안 가지만 문건의 유출 경로도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이 문건의 경로가 자체가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결국은 문건의 경로로 의심한다는 거는 정략적 목표가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 누군가의 본인이 이제 숨기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이거 두 가지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저는 두 가지 다 이번엔 약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략적이라면 민주당으로 가지고 가죠. 민주당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예를 들어 지난번에 이철희 의원이 했던 건 차라리 굉장히 공식적인 절차 아닙니까? 이런 문건이 있느냐 했더니 군 공무원 조직은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이런 문건 같은 경우도 기무사에 대해 가지고 비슷한 절차를 밟을 수도 있었을 텐데. 기무사가 있어도 없었다 그럴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거는 국방장관이 이제 군기가 없는 거니까 잡아야죠. 그거는. 대통령이 수사 지시를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건 내용 그렇고 제보자가 우리 익명의 제보자이기 때문에 익명의 제보자까지 얘기하는 건 좀 넘어 나가는 것 같고요. 좀 수사를 한다니까 어떻게 결과 나올지 두고 보도록 하고요. 이참에 기무사를 좀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유한국당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글쎄 기무사가 저도 옛날에 이제 소위 말하면 녹화 사업으로 군대 가가지고 기무사에서 당시 보안사. 당시 보안사에서 이제 녹화 사업이 받았는데 참 할 일 없다 이 사람들.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 기무사가 무슨 소위 말하면 데모하다가 잡혀온 사람들 무슨 동태 감시나 하고 불러다가 무슨 소위 말하면 이 이념 그때 반대 이념 서적이나 읽게 하고 이런 것은 참 이 기무사 할 일 없다 하지만 그런 일 말고 어떤 대북 정보라든가 군사 정보라든가 그죠? 또 간첩 정보라든가 이런 거는 필요하다. 기무사가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무사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국정원 기능을 바꾸듯이 바꿔야죠. 권한을 좀 축소한다든가 기구를 축소한다는 거. 권한의 축소나 확대의 문제하고 다르게 어떤 내용, 질 변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국군 기무사가
솔직히 제가 국군 기무사 근처도 안 가봐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면 이상한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차 전 의원 말처럼 대북 촉구 활동하고 간첩 잡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뭐 세월호 TF팀 기무사에서 만들었다는 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는 이제 기무사를 좀 개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정보기관도 그렇고 이 기무사 같은 조직도 보면요. 최대한 조직에 대한 경직성을 배제하고 사람이 운영하는 요소를 높이는 게 국가를 위해서는 사실 할 수 있는 일의 범주가 넓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시스템보다 사람이 괜찮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또 감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고 저는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 학교 폭력이 심하다 그러면 맨날 학교 없애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약간 깨림직한 게 학교는 필요한 기관이니까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기무사도 제가 봤을 때는 그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 대통령께서 발언하셨다고 봅니다 저는. 네. 개혁에는 동의, 해체는 반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뭐 해체하고 또 다른 조직 만드는 건 사실 우리가 많이 했는데. 이름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아니 뭐 예를 들어 뭐 안기부가 국정원 했다고 해가지고 그 기능과 역할이 크게 바뀌지는 않는 것처럼 조직 일신의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차피 그 역할은 어딘가 해야 될 겁니다. 예. 그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지난주에 다음 주에 결정된다 이랬는데 지금 벌써 다음 주인데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시간이 좀 더 여러 가지 걸립니까? 이제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지난번에 그 이준석 위원장이 박형준 교수 예. 비대위원장 물망에 오른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 나가면서 전화해봤어요.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진짜냐? 그랬더니 나 얘기 한 번도 안 한다 그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닌데. 저도 어제 만나가지고 또 물어봤습니다 보면은. 그럼 뭐랍니까? 안 한다 그러죠 당연히. 예. 박형준 전 의원 지목한 거였어요? 예. 인터넷에는 전원책이라 이렇게 얘기가 있던데. 전원책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맡고 싶은 정당이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현실 정치를 해보시지 않고 계속 방송에서 무슨 뭐 다 때려 부숴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죠. 예.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어떤 져서 비참하게 된 것보다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이 수습 과정에서 오히려 더 저는 이 수습을 어떻게 좀 이상하게 개그 콘서트 비슷하게 하면서 더 지위가 이렇게 급전직한 것 같다는 상당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 예. 뭐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구성할 때는 무슨 어떤 이념적인 성향이 다른 분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영입하고 해서 이렇게 좀 거국내각 비슷하게 하는 것이 좀 특히 우리나라에서 좀 필요한데 이거는 좀 정당의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당대표에 버금가는 사람인데 좀 일정하게 경력과 그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좀 동일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숫자를 101명 이렇게 모아놓고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게 그러니까 자꾸 그 주변에서 뭐 다들 이렇게 특히 언론에서 거의 뭐 그 조롱하듯이 얘기하잖아요. 예. 예. 좀 그래서 저는 상당히 유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긴급히 이제 보면은 이제 비대위원장 후보군이 예전에 나오던 이제 이국종 교수도 그렇고 이런 분들 좀 약간 신선한 인물들에서 이제 관리형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번에 김형호, 김항식, 김병준 이 세 분의 이름이 거론됐었는데 물론 준비 측에서 부인했지만은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큰 겁니다. 결국에는 들어와서 대들지 못할 정도의 인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친박 비박 갈등이 크기 때문에 뭔가 쇄신이라도 큰 쇄신이든 작은 쇄신이든 하려고 그랬을 때 권위가 없으면 짓밟힐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개파 갈등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권위 있는 지난번에 이회창 총재 이름 나온 것도 그런 맥락이고요. 지금 뭐 김무지 지사라든지 당의 원로급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이 계속 나오는 것도 저는 그 맥락이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바야 저는 왜 이제 아쉬움이 오히려 남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될 바야 차라리 약식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하고 빨리 준비하는 게 나았다. 원래 전당대회도 당이 이제 당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크게 순회 경선하고 이럴 때도 있지만은 약식으로 모여가지고 할 때도 있습니다 보면은. 하지만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대표의 권위라는 것 또 수습 능력이라는 거는 비대위원장과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한 달이면 하고도 남았다. 그래서 약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라는 하여튼 뭐 김용호, 정의화 전 의장, 그다음에 김병준 씨 이렇게 좀 좁혀지고 있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병준 씨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의사를 표명했대요. 본인이? 그런데, 예. 근데 저는 김병준 씨도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내가 솔직히 이분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상당히 고민이 들 정도예요. 왜 굳이 이분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지. 네. 사실 제가 보면 지금 한국당 상황은 정말로 처칠이 와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상황은
스스로 자력으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외부에서 누가 와서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자력으로 극복하면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아니, 차장은 지난주에도 외부 인사 될 거면 안 된다. 당내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저 같은 사람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제가 안성수 주비위원장한테 얘기했더니 대답을 안 하대. 하면은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요? 예, 잘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이준석 위원장도 했지만 저도 옛날에 현역 의원 하면서 비대위 했어요. 예, 근데 비대위 했는데, 비대위가 사실은 이제 그 당원 당규를 고치지 않는 한 비대위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권한이. 예. 사실은 이 당원 당규에서 의원총회와 그 전국위원회가 사실은 결정적인 권한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제가 비대위원장 되면 이때 전국위원회에게 당원에 대한 추출 권한을 하여튼 비대위원장에게 위임하는 조항을 하나 만들려고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날 한국당에 이런 사태가 오게 만든 주역은 좀 떠나주십사. 당명은 뭐로 바꾸실 건지 공약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 그거 별로 안 중요하다고 봐요. 네, 뭐 당 이름? 저는 뭐 사실은 제 생각에는 과거에 그 한나라당이 제일 좋아요. 글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거 별로 안 중요하고. 예. 그래가지고 당을 이렇게 만든 핵심 세력들은 내보내야 된다. 몇 명쯤. 세력보다는 소위 말하면 이제 주동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사실은 이제 감옥 가 있잖아요 지금 주동자들. 뭐 아니 뭐 무슨 주동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준석 의원은 자기가 속해했던 정당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머릿속에 몇 명이 떠올라요. 내보내야 될 때. 아니 그 주동자도 박근혜 대통령 말한 게 아니라 친박 주동자 말한 거예요. 그렇죠. 친박 주동자. 예, 맞습니다. 예. 감옥 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분들 지금 아직 추당 안 시켰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 포함해서 이게 10손가락에 들어갑니까? 한 10명이면 저희가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는 8적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원래 바른정당 만들 때 늘었네요 그 사이에 보니까. 뭐 우리 이준석 의원하고 저하고 나가면서 같이 따져봅시다. 네. 그래서 한 10명 그렇게 좀 내보내면 우리 다시 합당합시다. 아니 근데 이번에 재밌는 게 있는 게 뭐냐 모 언론사에서 이번에 주말경에 이제 그 KT에서 99명의 후원금 받은 명단 이제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는데 그 명단이 제가 이제 흘러나오는 이름들을 들어보니까 KT요? 예, 원래 KT에서 99명 후원금 이제 나갔던 게 원래 KT에서는 대관 업무를 위해 가지고 이제 상임 소관이나 이런 쪽에 좀 뿌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전혀 정치적으로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명단 나오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관리되던 친박들이 누구냐, 위에서 관리되는 친박이 누구냐, 그 명단이 같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 한 10여 명 내보내면은 당이 개혁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의 어떤 그 작품을 쇄신해야죠. 결국은 또 전당대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쇄신된 작품 속에서 당을 이끌어간 새로운 지도자를 뽑을 전당대회를 이제 아주 잘 세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전당대회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당대표 나갈 사람이 기탁금을 많이 내야 돼요. 8천 정도 내요. 8천 정도. 그렇게 하고 실제 대의원들이 당협 250몇 개 당협에서 뭐 많아야 한 뭐 100명 아니면 뭐 아니 적으면 한 50명을 선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당협위원장의 입김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라 전체 핵심 당원 20만 명 어떤 자유투표로 하자. 그러면 소위 말하면 이 당협위원장의 입김이 잘 안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 아마 실제 진짜 당원이 원하는 당대표는 누구인가를 소위 말하면 돈 안 들게 뽑아서 당이 나아갈 길을 아마 저는 개척할 수 있고 그때쯤 되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도 감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 여당을 지지했던 분들 내지는 뭐 당 지지를 철회했던 분들이 어느 당을 지지할까 이렇게 이제 찾아보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 바른미래당하고 통합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른미래당 얘기도 좀 해야 되니까. 안철수 전 대표는 뭐 이렇게 정치를 은퇴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 은퇴한다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치계를 떠나 있겠으나 거기 보면 1년이 1년일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2년 뒤에 총선 아닙니까? 근데 부르지 않으면 못 온다. 이 말 다 섞어 생각하면은 2년 뒤에 돌아오고 싶으니 나의 지지 세력은 2년 뒤에 나를 부르는 액션을 취해달라라는 세팅을 이제 하신 걸로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번에 좀 쉬긴 진짜 쉴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 너무 거침없이 달려왔고 실제로 뭐 선거 출마를 연이어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주변에 좀 잃은 사람들도 있고 챙겨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진심은 뭐 좀 쉬는 거는 진심이다 이번에는. 지난번엔 대선 끝나고 솔직히 나오면 안 되는 당대표 선거에 다급함 때문에 나왔던 게 있다면은 이번엔 다음 선거까지 좀 쉬지 않을까. 네, 쉬는 거는 뭐 좋고 다 좋은데요. 정치라는 게 이제 결국 명분 싸움 아니겠습니까? 복귀를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 명분을 어떻게 찾을 건지.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예측을 하건데 오늘 제가 예측한 거 한번 이준석 위원장 한번 기억하세요. 다음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는 특히 이제 한국당 쪽과 가까운 보수적 색채를 띠고 아마 복귀를 할 거예요. 한 1년쯤 후에. 왜 그렇게 얘기냐면 이번에 본인이 쭉 물러나는 인터뷰를 하면서 여태까지의 내가 초식이 이제는 안 통한다. 초식이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하면 무술에서 이 권법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권법, 소위 말하면 극중주의가 안 통했다. 그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는 다당주의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정한 부분 당시에 이제 앞으로 1년 후에 한국당이 좀 이렇게 제대로 되건 안 되건 간에 본인의 색깔을 그런 식으로 아마 바꾸면서 아마 다시 재등장하지 않을까. 자유한국당 입당? 저는 근데 이제 저는 굳이 입당까지 원하지 않아요. 우리 같이 합하면 되죠, 뭐. 저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정치인들이 자꾸 이제 뭐 현실에 부딪혀서 신념을 바꾸는 걸 보면서 저는 참 그래도 최근에 돌아가신 JP는 내각제에서 밀어붙였던 게 대단한 거구나. 그가 나들 안 된다고 하고 결했던 거를 결국 DJP까지 갔다가 또 한 대 맞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걸 신념 밀어붙였다는 게 지금 정치인들 뭐 극중주의 아니면 또 이런 제3당 이런 것들을 시도하다가 쓰러지는 것들을 보니까 상당히 좀 데자뷰가 느껴집니다. 이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더 보수 코너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명진 전 의원, 이준석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4부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으로 찾아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네, 4부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돌아왔습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팩트체커, 한겨레 21의 하영 이슈팀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보수 두 분 이야기하는 거 밖에서 열심히 들으셨죠? 네. 왜 우습습니까? 아니, 너무 핏대를 올리시더라고요. 진행자께서. 그래서. 제가 그랬나요? 예, 조금 평소보다 이게 톤이. 굉장히 높았어요. 냉정하고 냉철하게 제가 진행을 했는데 그랬군요. 보수 두 분만 나왔기 때문에 진보 쪽 대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한겨레 21은 어쨌든 진보적 잡지로 불리잖아요. 네네. 네. 앞에서 그렇게 보수정당 사람들이 이번에 문제가 된 문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버티기죠. 네, 왜냐하면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럼 몰랐으면은 모른 대로 기무사를 탓해하고 알고 있었으면 본인들이 찔리는 거죠. 일종의 버티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방송 때 한 대여섯 명의 댓글을 소개하는데요. 오늘은 하나도 못했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댓글이 다 소개할 수 없는 댓글만 지금 육두문자가 그래서 저건 소개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해볼 얘기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과 또 법사위원장을 왜 서로 맡으려고 하는지 이런 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원구성은 이제 뭔지 알 것 같아요. 뭐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이런 걸 일단 구성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왜 시끄러울까? 그러면은 임기는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좀 궁금해요.
일단 임기는 2년씩 나눠갔습니다. 아니, 상임위원장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상임위원장이 16개가 있고요. 상설특별위원회가 2개를 있는데 사실상 상임위원장 자리가 중요하고요. 이 상임위원장 중에서도 핵심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가장 화제가 된 건 법제사법위원회가 화제가 됐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 설명하실 테니까 그거는 생략을 하고요. 일단 16개 상임위원회를 2년씩 맡고 2년. 예, 2년씩 맡고 그것을 어떻게 맡느냐는 여당과 야당이 약간 관행은 다릅니다. 관행이 다르고요. 다만 그러면 2016년에 총선이 있었으니까 그때 원구성 한번 하고 지금 2년이 지났으니까 2018년에 또 하고 그렇게 되나요? 예. 그렇게 돼서 원구성을 할 때마다 공백이 좀 있어서요. 이것에 대한 논란은 계속돼 왔습니다. 지금까지요. 예전에 13대 국회 아주 예전입니다. 80년대만 해도 이긴 쪽이 그러니까 다수당 쪽이 다 하는 거였거든요. 제로섬 게임이었네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그 여소야대 국면이 87년도에 처음으로 창출이 되지 않습니까? 88년도. 여소야대 국면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88년도죠. 창출이 되면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해왔고요. 법제사법위원장과 관련된 이야기는 17대 국회에서 바야흐로 논란이 시작됐고. 자, 예. 법사위원장은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각 당의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투표로 뽑고 당대표는 당원들이 투표로 뽑고 이 상임위원장 자리는 누가 하고 어떻게 뽑는 겁니까? 당 지도부가 결정을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이거는 밑에서 상향식으로 올라오는 건 아니고요. 지도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3선 이상. 그러니까 이 국회에 익숙해져 있고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봐왔던 3선 이상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는 것을 이제 관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되면은 일단 그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고 열지 않을 권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의 운영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죠. 더불어민주당 3선 이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지 않습니다. 일단은 나이 순으로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요. 예, 그래서 민명도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안규백 의원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국토위원장이나 국방위원장을 간다든지 나머지 2자리는 여성 의원이 한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정해져 있고요. 자유한국당이 좀 특이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일단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호선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경쟁을 시켜줘요. 그래서 예전에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2012년도에 유승민 의원이 당시 의원이 국방위원장을 하고 싶어가지고 당시 황진아 의원이 원내 지도부에서 내정이 된 상태였거든요. 군인 출신이니까. 예, 군인 출신이었으니까. 근데 본인이 하고 싶다라고 손을 바짝 들어서 선거를 통해서 국방위원장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보통 국회의원들이 잘 안 가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초선 보내고 그런다고 얘기 있잖아요. 네. 근데 유승민 의원은 왜 국방위원장을 하고 싶었을까요? 당시에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에 그 군 공항 관련된 이슈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 내밀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국회의원들이 국방이 잘 안 간다고 얘기했었는데 인기 운영위가 있고 비인기 또 상임위가 있고 또 그렇죠. 네. 보통 선호하는 거는 어디 문광이 이런 데로 선호합니까? 1순위는 무조건 국토위원회고요. 건설교통위원회라고 옛날에 불렸다가 지금 국토위원회인데요. 왜냐하면은 예산 많이 있다고 그래서 국토교통위원회가 산하단체가 많습니다. 산하단체가 많고요. SOC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지역구에 배분할 수가 있어서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그 기사를 보니까 보통 다음 총선에 이 현역 의원이 다시 생환할 확률이 50% 정도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64.5%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만큼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속보가 지금 하나 들어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서 마힌드라 쌍용차 회장하고 면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에 관심 가져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요. 마힌드라 회장이 현장에 있는 경영진이 노사 간에 이 문제 잘 풀어나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고 하는데 대통령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계속 해결이 안 된 이유는 뭘까요? 가장 우선인 것은 사회적 관심인 것 같아요. 어느덧 우리가 쌍용차 해고자 분들이 그렇게
목숨을 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쌍용차 해고자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에 대해서 약간 무감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이 GM 사태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사회가 좀 어려워진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또 30번째 희생자, 예. 희생자죠. 예.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이 또 나왔는데 지금 쌍차에서 복직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게 이제 노조와의 지금 협상이 그러니까 노조에서 원하는 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그 사쪽에서는 본인들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기다리는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언제 복직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만 해줘도 조금 고통은 덜할 텐데 말이죠. 티볼리 많이 팔리면 복직시켜준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티볼리가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약속은 지켜지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기 있는 상임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일 인기 있는 것은 국토. 예. 그다음에 교문위. 예. 교문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부금 같은 거를 타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여기가 조금 일반인들이 관심 있어 하는 문화, 체육, 관광, 교육. 그래서 주목도가 좀 높습니다. 여기에서 발언을 한다든지 정책을 냈을 때 굉장히 주목도가 높아서 교문위가 높고, 인기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자위. 산자위 같은 경우에도 산하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자위도 좀 인기가 있고요. 정무위원회는 이제 금융위원회나 뭐 이런 것들이 뭐 국무총리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산하기관으로 있고요. 관리기관으로 있고요. 그리고 인기가 없는 게 이제 여성위원회 같은 경우가 좀 인기가 없고요.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름 많고 좀 별로 이제 이렇게 생색낼 게 없는 위원회로 알려져 있어서 인기가 좀 없는 편입니다. 국방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아주 독특한 그 전문 영역이라서 좀 기피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통계를 보니까 재밌는 게 있네요. 방금 김준일 팩트체크가 얘기해준 국토위, 교문위 이렇게 인기 있는 곳은 국회의원들이 다시 당선된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요. 네. 그리고 아까 인기 없는 곳은 당선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네요. 예. 이게 왜 그래? 희한한 일이네요. 특히 국방위원회 같은 경우에는요. 따져보면 김광진 의원 기억하실 분도 많을 거고 진성준 의원도 기억하실 분도 많을 거고 거의 대부분 국방 스타들 낙선. 그렇죠. 네, 낙선을 하게 된. 그래서 기피 1순위로 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만 외교통일위원회 성격은 좀 비슷한데요. 외교통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다선 의원이 좀 가고 싶어라는 곳이어서요. 오히려 또 인기 상임위로 꼽히기도 하고요. 복지위 여기도 인기가 없는 곳인데 현역 생활률이 35%밖에 안 된다. 뭐 이런 건데 결국은 뭐 언론에 노출이 적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주목을 받지 못하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아까 그러니까 국토교통위원회 얘기하셨는데 티가 나는 건 역시 도로를 깔고 다리 놓고 다리 놓고 이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뭐랄까요 좀 표시를 낼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하는데 국방이나 아니면은 뭐 보건복지위나 이런 쪽은 좀 그런 점에서 약하다. 특히 보건복지위는 김영란법 통과된 이후에 좀 많이 약화됐어요. 예전에는 그 민원 처리 관련돼서 보건복지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꽤 있었거든요. 이게 병원 문제나 이런 것들에서. 근데 말하자면 정상화된 거죠. 정상화되면서 민원 처리를 못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보건복지위는 티를 낼 수 없는, 그러니까 본인이 일하는 표시를 낼 수 없는 곳이 돼버린 거죠. 예. 팟빵 앱으로 큰입파리 지옥 넘버2님. 소속 상임위가 없는 의원도 있습니까? 무조건 어떤 상임위건 소속되어야만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무조건 다 소속이 되고요. 소속이 안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고 본인을 더 이런 활동을 좀 두드러지게 두각을 나타내야 되는데 안 될 이유가 없고요. 오히려 이제 겸직을 할 수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겸직이 아니라 겸임으로 다른 위원회에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몇 개 이제 특별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윤리위원회, 대표적인 게 윤리위원회나 뭐 운영위원회 이런 거에는 아예 이거를 상설위원회로 만들면은 아무도 국회의원들이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을 하면서 겸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도부가 정한다고 하지만 의원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상임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손을 바짝 들면 아주 바짝 들면 보내줍니다. 네. 네. 그 인기 상임위는 당연히 경쟁률도 셀 테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또 전문 분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전문 분야가 있으면 그 전문 분야가 상임위로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까 뭐 그 인기 상임위 같은 데를 자꾸 하려고 그런단 말이지. 네. 자신이 전문가도 아니면서 이 부분을 좀 뭐 법적으로 좀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예를 들면 이철희 의원이 국방위에서 활약을 하는 거 보면 본인이 병장 출신인 거 빼놓고는 국방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맞습니다. 법조인이 아니지만 법사위 가서 매일 하잖아요. 예, 특히나 이 국정원이라든가 이 정보 관련돼서는 정말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단하죠. 전혀 전문 영역하고 상관이 없긴 한데요. 박영선 의원도 뭐 법사위 전문 영역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거기서 활약하니까. 그래서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사위원장 문제가 되는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자유한국당은 원래 법사위원장은 야당 거다. 관례다. 이거는 팩트체크하면 맞는 겁니까? 예, 아까 전에 하호영 기자가 초반에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 17대 국회부터 그러니까 언제였냐면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죠.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 이제 야당이 맞는 걸로 이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이 이제 매우 강하게 주장을 해서 결국 관철시킵니다. 그래서 그 관례가 이제 계속 온 거는 맞고요. 현재까지.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이제 관례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법칙은 아닌데 어찌됐든 그동안 양 당이 다 야당일 때 법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그 주장하는 게 아주 뭐 터무니없거나 무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은 그때부터입니까? 국회의장은 일당이 하는 거? 그것도? 국회의장은 원래 일당이었죠. 예, 원래 일당이었죠. 이게 좀 사연이 좀 있습니다. 이게 사연이 있는데요. 당시 원내수석 부대표들끼리 합의를 해서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하는지를 합의를 했거든요. 당시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종걸 수석 부대표였는데 이종걸 수석 부대표가 지금도 원성을 듣고 있는 게 법제사법위원장을 넘겨준 거예요. 네. 그때부터 여기가 확정이 되면서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4대 입법이 딱 막혀버린 게 법제사법위원회를 한나라당이 고집해서 가져가면서 이게 한나라당으로서는 신의 한 수였죠. 그때에 비춰보자면 그때부터 좀 꼬였다라는 판단들을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예,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법사위원장 권한이 너무 큽니다. 노회찬 의원도 그런 얘기했죠.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보다 막강하고 장관이 사정하고 로비한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든 새로운 법안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표결로 붙여지는 게 아니고 법사위 가서 한번 의논을 하고 법사위원장이 도장을 찍어야 그때 비로소 본회의에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나 이거 반대다. 뭐 여러 가지 뭐 법적 문제가 있다. 뭐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러면서 계류시켜버리면은 도저히 여야가 합의를 해도 원내대표끼리 합의해도 법사위원장이 나는 동의 못한다면 안 되는 건 말이죠. 그래서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이거 좀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해야 될 일은 이게 이 올라온 그 법안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법리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계 자구심사. 그렇죠. 예, 체계 자구심사인데 그게 문제는 이거를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고 법안을 뜯어 고치기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지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야당일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이 야당일 때 법사위원장 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일이 있어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그래서 악법이라고 야당이 악법이라고 생각되는 아니면 이건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고 판단했을 때 법사위에서 일종의 시위 농성을 하는 거의 그런 형태가 지금 계속 반복이 됐고요. 오늘 이제 방금 전에 이제 합의가 돼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 가져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법사위의 지금 운영 형태가 비정상적이다라고 해서 요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그 상임위 그 운영위 산하의 국회 운영 개선 소위에서 요 문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그래서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현재와 같이 좀 막강한 무소불위의 이 법안 통과와 관련돼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의 어떤 그 권한이 좀 제한될 그런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또 국회 특수활동비 상임위원장들이 다 받아가는데 법사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장들보다 한 1,000만 원씩 더 받아갑니다. 예. 몸이 왜 이럽니까? 일단 그만큼 네. 고생을 한다라는 신경도 있을 텐데요. 고생을 한다. 이거 다 거의 다 이제 율사 출신들이니까. 예, 율사 출신들의 어떤 엘리트 정신이 발휘된 거 아닌가요? 그렇기도 하고요. 실제로 법제사법위원회는 그 관할하고 있는 뭐랄까 정부 부처들이 많지 않기도 하고요. 본인들 스스로가 뭐랄까요 좀 앉아서 일하는 느낌? 그러니까 법과 관련돼서
상원의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임위의 상임위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좀 더 대우를 해주는 측면도 있고요. 사실 법제사법위원장이 어느 정도로 세냐면 법제사법위원장 정도가 아니고요. 그 아래 그 법안심사 소위가 있습니다. 예. 소위가 있는데 법사위원장 정도가 아니라 법안심사 소위의 위원장만 잡아도 그러니까 그 자리만 잡아도 법안 통과가 좀 어려운. 김진태 의원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김진태 의원이 제2법안심사 소위를 맡고 있는데 여기가 그 민생 법안들이 있습니다. 민생 법안들을 김진태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를 삼아서 지금 잡고 있거든요.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것은 어쨌거나 법제사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권한의 조정이 좀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월권 얘기도 했는데 2014년 보면요. 이때는 당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박영선 의원. 네. 환노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서 유해화학물질 관리 법안을 법사위로 넘겼는데 법사위에서 이거를 대폭 법률 자체를 수정해버려가지고 환노위 의원들이 발끈하는 일이 벌어졌다고요. 같은 국회의원인데 우리가 여야가 합의해서 보냈는데 법사위 자기들이 뭐라고 이거를 빨간펜 쭉쭉 그거냐 이거잖아요. 이거는 좀 아무리 봐도 문제가 좀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환노위의 여야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거니까 당시에 그 박영선 법사위원장, 그러니까 당시 야당이죠. 야당 의원들하고의 공감대가 있었다고도 봐야 하거든요. 이제 그만큼 각 상임위별로 좀 의견을 달리하는. 예. 그러니까 박영선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좀 따로 또 이야기한 그런 상황이어가지고요. 말 그대로 상임위의 상임위인 그런 상황으로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뭐 또 한편에서는 체계 자구심사 이 자체를 폐지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이 법률을 만들려면 그래도 여러 가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완전 폐지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지금 같은 월권이라든가 너무 막강한 권한은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뭐 그 권한을 좀 내려놓는다면 여야가 뭐 이거 가지고 서로 주니야 못 주니 싸울 필요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시당초 이번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한 것 자체가 법사위원장을 실제로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기대보다는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거를 테이블 공론화를 해서 개선을 하자라는 거가 더 강했어요. 사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뺏겼다라고 여당에서는 뭐 말할 수 있지만은 관례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야당이 가져가던 거니까 뺏겼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결국 원하던 것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국회 운영 개선 소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개혁 입법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일부 야당과 민주당 개혁 입법연대를 한다, 안 한다 말이 많던데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개혁 입법 연대는 좀 각 당마다 셈법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니까 근데 범진보 진영을 합치면은 157석 뭐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제 원활하게 개혁 입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도 있지만은 이 제안이 최초 나온 거는 야당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에서 이제 평화 정의 모임에서 이제 나온 건데 거기에서는 여당과 협조를 하면서 본인들이 얻어내야 될 것을 얻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핵심적인 게 바로 이제 선거제도 개편입니다. 그래서 현행과 같이 다음 2년 후에 총선을 바라보면서 현행과 같은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뭐 정당병무식 독일식 정당병무식 비례대표제라든지 권역별 비례대표제 아니면 중대선거구제 이런 것을 연결고리로 해서 우리가 협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대 자유한국당도 현재는 마찬가지지만은 거대 양당 체제가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이게 거시적, 눈에 띄게 개혁 입법 연대로 우리 가겠다라고 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하영 기자. 네. 원래 MBC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YT는 왜 나온 겁니까? 그 친구분 박지훈 변호사하고 같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MBC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예, 뵙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동희 작가님하고 친하고 지내고 싶어서요. 그래요. 오늘
김한 기자가 뭐 일이 있으면 못 나오면 보죠? 예. 대타로. 특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한 기자. 못 나오면은 보통 특종을 하더라고요. 저번에 못 나올 때 특종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좋아요. 좋은 부분. 수도권을 벗어났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부분 지적해줬습니다. 다음 주에 그럼 특종을 갖고 오는 걸로. 하영 기자는 MBC에 충성하는 걸로 합시다. 자, 지금까지 팩트체크 투맨 김준일 뉴스톱 팩트체크 그리고 하영 한겨레 21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